평생 진심을 다해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은 아니었지만 이번 생에 저에게 주어진 선물이라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길렀어요. 하지만 제가 계모라는 이유 때문에 아들은 곁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암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를 하느라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아들은 한 번도 찾아와 보지 않았어요. 집사람이 알아서 잘 보살피는데 나까지 뭐하러 가요? 내가 의사도 아니고. 괜히 수선스럽기만 하지. 그냥 치료 잘 받으세요. 전화로 안부 한번 전한 게 다였습니다. 지나가던 개도 짖으면 돌아보는 게 인지상정인데 어쩜 저렇게 매몰차고 냉정한지 속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가 친딸처럼 옆에서 살뜰하게 챙겨줘서 의지가 많이 되었고 냉정한 아들의 빈자리를 따뜻하게 채워주어서 고마웠습니다. 그런데 곧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아들 녀석이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제가 운영하던 식당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끝내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서 식당은 경매 처분되었고 남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너 어쩜 이럴 수가 있니? 그게 어떤 식당인데 나 몰래 대출을 받아. 받았으면 이자라도 제때 갚았어야지.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참, 어머니, 그거 원래 우리 아버지 식당이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 몰래 엄마 앞으로 명의해준 건 괜찮은 거예요? 그땐 제가 너무 어려서 그런 것도 몰랐는데 이번 참에 제목 챙겨갔다 생각하세요? 제 전 재산을 다 날려놓고 어쩜 저렇게 당당한지 기가 막혔습니다. 도대체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제가 단지 계모라서 그럴까요? 다들 계모라고 하면 편견을 가지고 아이 구박할 것 같다고 하지만 그 반대로 전 평생 아들 눈치 보며 살았습니다. 저에게만 무심하고 쌀쌀맞게 구는 아들 때문에 무던히도 소가리를 했어요. 누가 자기더러 돈을 달라고 하나요? 부양을 해달라고 하나요? 오히려 돈이 급하면 저에게 전화해서 마치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얼마 입금하라는 말만 하고 전화 끊기 바빴어요. 예상 잘 지내시냐는 안부조차 묻지 않았습니다. 계모라고 해도 아들 10살부터 30이 넘도록 키워준 게 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는 5년간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냥 이웃이 아파도 어디 아프냐고 물어보는 게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요? 절 아는 지인들은 다들 제 탓이라고 합니다. 제가 아들을 너무 오냐오냐 키워서 그렇다고 하네요. 저런 놈에게 시집와준 며느리만 생각하면 미안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 덕분에 무사히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제가 며느리 복은 있는 것 같아서 남은 제 인생은 며느리만 바라보면서 살아야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며느리가 쓰러졌고 급성 신부전증으로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특별한 증상도 없었는데 이게 무슨 날벼락인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깊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 하느라 지치고 이기적이고 정없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어린 아들 양육까지 맡아 하느라 정작 제 몸 망가지는 것은 몰랐나 봐요. 그 아이가 그렇게 빨리 갈 줄 몰랐기에 전 제대로 해준 것도 없었고 이제 태어났으니 며느리 위하면서 잘 살아야지 했던 생각들이 일시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차라리 늙은 저를 데려가시지 왜 착한 우리 며느리를 데려가셨냐고 신을 원망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며느리의 친정엄마는 10년 전 며느리 오빠 내외가 브라질로 이민을 갈 때 같이 갔답니다. 며느리 혼자 한국에 살다가 결혼을 했어요.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1년에 한 번 친정 나들이 하기도 벅차서 그저 전화로 그리움을 달래며 울던 며느리 모습이 눈에 선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완치되어 퇴원을 했으니까 올해는 친정에 갈 수 있겠다고 좋아했는데 안사돈에게 며느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하려니
말도 나오지 않고 눈물만 나와서 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안사돈은 얼마나 황망했을까요? 딸의 사망 소식을 듣고 거의 반쯤 넋이 나간 모습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제 병수발을 드느라 너무 고생만 시켜서 며느리가 그렇게 일찍 간 것 같아 전 정말 안사돈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안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영희가 그렇게 간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서 뭐라 드릴 말씀도 없고 안사돈 얼굴 보는 것조차 두렵습니다. 그런 말 마세요. 우리 둘 다 자식 앞세운 어미들인데 제 마음이나 사돈 마음이나 똑같겠죠.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그게 그 아이 운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자책 마세요. 아들 녀석은 통 연락이 안 되더니 장례식 마지막 날이야 허겁지겁 왔습니다. 제 마누라가 그렇게 아파서 죽어갈 때 저 인간은 어디서 뭘 했는지, 귀신은 다 보하고 저런 놈은 좀 안 잡아가는지, 너무 화가 나고 절망스러우니까 저도 모르게 그런 독한 생각도 다 들었습니다. 며느리 장례를 겨우 치르고 안사돈은 다시 브라질로 돌아가기 전에 저에게 보따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고통스럽고 허망할 텐데도 안사돈은 꿋꿋하게 참으면서 딸이 마지막으로 전한 거라며 얘기했어요. 영희 저도 이렇게 갈 줄 알았나 봐요. 죽기 한 달 전쯤에 저에게 소포가 왔었습니다. 혹여 자신이 잘못되면 꼭 시어머니께 전달해달라고 하더군요. 그땐 이렇게 될 줄도 몰랐어요. 안사돈은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 보따리가 생각났다고 했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지만 딸이 저에게 마지막으로 남기는 것이니 아주 중요한 거라 생각했고 혹시라도 잃어버릴까 잘 싸서 비행기 타고 오는 내내 복대처럼 허리에 차고 있었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마지막을 미리 예감하고 이런 걸 맡겼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서 열어보라는 안사돈의 손짓에 보따리를 푸는데 손이 벌벌 떨렸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본 순간 저도 안사돈도 통곡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30 넘어 10살 된 아들이 있는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저는 초혼이었고 남편은 재혼이었어요. 남편은 제법 큰 식당을 했는데 전 그곳에서 직원으로 일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어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면서 엄마 혼자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제가 대학을 포기한 건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도 있었지만 빨리 돈을 벌어서 엄마를 좀 편하게 모시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 않더군요. 엄마는 곧 제 곁을 떠났습니다. 오랜 지병으로 꽤 고생하셨고 합병증까지 와서 결국 제 손을 놓으셨어요. 엄마를 보내드리고 나니까 정말 오롯이 외톨이가 되었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그 뒤로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어느 운수회사에서 격리일도 받고 자잘한 알바를 하면서 늦게나마 돈 좀 모아서 대학에 갈까 아님 뭔가 자격증이라도 딸까 고민하던 차에 남편 식당에서 카운터를 구한다는 공고를 보고 취직을 했습니다. 그때 제 생각은 카운터를 보면서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공부해서 야간대학이라도 갈 생각이었죠. 남편은 참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식당은 갈비탕이 주 메뉴였는데 점심때나 저녁때가 되면 1, 2층이 꽉 찰 정도로 장사가 잘 되었어요. 그렇게 바쁠 때는 전 직접 음식을 나르기도 하고 얼른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도 하면서 특유의 부지런함과 부침성을 마음껏 뽐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남편은 좋게 봤대요. 제가 가족도 없이 고아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는 오빠처럼 잘 챙겨주었습니다.
남편의 그런 따뜻한 마음에 저도 반했어요. 인연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느새 우린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10살 아들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주변의 제 친구들은 다들 반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진심을 다하면 아들도 제 마음을 알아줄 거라는 생각으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10살 아들과 친해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난 아줌마 싫어. 왜 우리 집에서 사는 거야? 당장 나가. 정희재, 너 새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여보 괜찮아요. 아직 낯설어서 그런 거니까 너무 야단치지 말아요. 희재야, 엄마라고 안 해도 돼. 그냥 네가 하고 싶을 때 불러. 알겠지? 아들은 제가 계모라며 아주 대놓고 싫은 티를 냈고 제가 말하는 것은 무조건 어깃장을 놓았습니다. 제 아빠 몰래 친모를 만나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전체 외도 때문에 이혼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친모는 마치 저와 남편이 눈이 맞아서 자신이 이혼당한 것처럼 거짓말을 했고 아들은 제 엄마 말만 믿고 저를 더 미워했습니다. 아줌마 때문에 우리 엄마가 이혼한 거라고 했어. 아줌마가 우리 아빠랑 바람 피워서 우리 엄마만 불쌍하게 됐다고. 아줌마 당장 나가. 뭐야? 누가 그딴 소리 해? 너 혹시 네 엄마 만나고 다니는 거냐? 아빠가 말했지. 네 엄마가 너 버리고 갔다고. 거짓말 마. 아빠도 미워. 너 일로 와. 아빠한테 좀 맞아야겠다. 일로 와. 저 때문에 아들과 남편 사이가 계속 나빠지는 것 같아서 참 속상했습니다. 그럴수록 아들에게 더 잘하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더 기고만장해져서 저를 무시하기까지 했습니다. 사춘기를 넘어서면서부터는 제 지갑에서 너무나 당연한 듯 돈을 가져가더군요. 옷이며 신발은 무조건 브랜드가 아니면 안 입겠다고 난리를 피우다 제 아버지에게 혼쭐이 나면 그 분풀이를 저에게 했습니다. 제 옷을 찢어놓거나 제 화장품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놓거나 그랬죠. 하지만 전 남편에게 그 어떤 얘기도 하지 않았어요. 속이 썩어서 문드러졌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계모라서 애를 함부로 대한다느니, 계모라서 애를 방치한다느니 온갖 말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도 남편이 제 마음을 알아주고 이해해 주어서 견딜만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5년 뒤에 남편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사망했어요. 그때 식당에 배관이 오래되어 이틀 정도 임시 휴업을 하고 공사를 했는데 남편이 아침 일찍 공사 상황을 보러 갔다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새벽 시간이라 아직 인부들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통에 몸부림치며 홀로 눈을 감았을 남편을 생각하니 가슴이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식당 직원들과 남편의 지인들의 도움으로 겨우 장례식을 치르고 난 뒤에 전 또 한 번 남편 때문에 오열했어요. 남편은 이미 오래전부터 자신의 지병을 알았고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이미 식당을 제 명의로 해두었던 겁니다. 만약 아무런 대책 없이 자신이 죽게 되면 식당의 절반은 아들에게 유산 상속될 것이었고 그렇게 되면 친모의 손에 유산이 넘어갈 게 뻔하니까 아예 손을 써둔 거였습니다. 남편의 변호사 친구가 모든 과정을 다 공증하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정리를 해두었더군요. 그리고 남편은 친구를 통해 유언도 남겼습니다. 남편이 목숨처럼 여기는 식당을 저에게 남기는 것은 그만큼 저를 믿기 때문이며 자기 대신 아들을 잘 키워달라는 부탁이라고 했습니다. 돌이켜보니 전 남편과의 알콩달콩한 추억이 별로 없었어요. 결혼하면서 아들 녀석 때문에 골치를 앓다 보니 신혼여행 이후로는 여행 한 번 간 적도
가끔 결혼한 것을 후회한 적도 있었어요. 아마도 제 그런 마음들이 가끔씩 남편을 외롭게 만든 건 아닌가 싶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보내고 한동안은 마음의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힘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아파하면 할수록 하늘나라에서 남편도 아파할 것 같더군요. 그래서 씩씩하게 일어서기로 했죠. 남편의 인생이 담긴 식당도 잘 이어받아서 운영해야 했고 아들을 잘 키워달라는 남편의 부탁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아들은 이제 눈치 볼 아버지도 없다 보니 예전보다 더 말을 듣지 않았고 가끔 자기 성질대로 안 되면 과격한 행동도 했습니다. 저보다 덩치가 더 큰 아들에게 떠밀려서 다리가 골절된 적도 있었고 허리를 다친 적도 있었어요. 아버지가 식당을 저에게만 남겼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아들은 더 엇나갔습니다. 와, 우리 엄마 말이 맞네. 그러니까 당신은 우리 아버지 재산 보고 결혼한 거잖아.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아버지가 너 잘 키우라고 남기신 거야. 필요 없어. 나 잘 키우라고 남긴 거면 그냥 나한테 줘. 넌 미성년자야. 나중에 어른이 되고 충분히 감당할 능력이 생기면 줄게. 누가 그런 말을 믿어요. 그냥 달라고. 안 돼. 이제 너도 어린애 아니니까 무조건 떼쓰고 함부로 구는 거 나도 절대 용서 안 해. 그리고 공부 안 하고 막 나가면 나도 더는 안 봐줄 거야. 와, 드디어 본색이 나오네. 그동안 착한 척을 어떻게 했는지 몰라. 전 아들을 잘 키우겠다는 그 약속만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잘 키운다는 것은 바르게 잘 키운다는 거라고 믿었어요. 계모라고 무조건 눈치만 보면서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봐주고 넘어가는 것은 결국 아들을 망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예의 바르고 착하고 성실한 아들로 키우기로 결심했고 그러기 위해서 힘들더라도 아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나쁜 짓을 하면 매를 들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면 직접 가서 용서를 빌게 했어요. 돈을 훔치면 그만큼 용돈을 끊었죠. 그러자 아들은 계모가 자신을 학대한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학대 사실이 전혀 없다고 말을 했지만 아들이 저에게 몇 대 맞은 것을 사진으로 찍어두었더군요. 그리고 피해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빌게 한 것도 일부러 녹음을 해서 자신이 부당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편집을 했고 돈을 훔쳐서 용돈을 끄는 것도 앞뒤 맥락을 다 빼고 경찰 조사에서 학대의 증거로 제출했더군요. 전 그게 사실이 아니라는 걸 충분히 증명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되면 엄마가 아들을 고발하는 게 돼서 차마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찰 조사를 받는 동안 아들 녀석은 제 자동차 키를 몰래 훔쳐서 차를 몰고 다니다가 아파트에 주차된 차들을 들이받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제 아파트 주민들이 도저히 참을 수 없다면서 단체로 진정서를 내려왔다가 저를 봤습니다.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제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아들의 말은 다 거짓말이고 그동안 아들이 무슨 짓을 벌이고 다녔는지 일일이 다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식을 잘못 키운 어미로서 차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조사를 받고 풀려났지만 아들은 자칫 소년원에 가게 생겼더군요.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을 다시 찾아뵙고 파손된 차량은 모두 변상 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 테니 제발 아들 탄원서를 좀 써달라고 허리를 굽히고 부탁을 해서 겨우 받아냈습니다. 그렇게 풀려난 아들은 친엄마하고 살겠다면서 짐을 싸서 나가버렸어요. 남편도 떠나고 아들마저 집을 나가고 나니까 사는 게 참 허무했습니다. 입맛도 없고 식당 일도 의욕이 생기지 않더군요. 그런데 며칠 뒤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안 가져간 짐이 있어서 왔다는데 배가 고픈지 냉장고에 있는 것들을 모두 꺼내 먹어치우는 겁니다. 아마 친엄마네 집에서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은 것 같았어요. 전 아무것도 묻지도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소불고기를 볶아서 내줬더니 정말 개눈 감추듯 다 먹어치우더군요. 그런데 아들 목과 손목에 멍자국이 있었어요. 너 이 멍자국들 뭐야? 그냥 넘어졌어요. 넘어진 상처가 아닌데? 아이, 무슨 참견이에요. 너 혹시 친엄마한테 맞았어? 엄마가 아니라 그 자식이 때렸어요. 그제 아들은 펑펑 울었습니다. 그 자식은 친엄마와 함께 사는 양부를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안 했지만 들리는 소문에 친엄마 양부가 알코올 중독 증세도 심하고 하던 술집도 망해서 수도도 끊기고 전기도 끊긴 적도 있다고 하더군요. 친엄마가 사는 아파트에서는 날마다 칼부림이 날 정도로 부부싸움을 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 아들은 제가 싫어서 막상 친엄마에게 갔지만 그곳이 더 지옥이라는 것을 알고 돌아온 듯 했어요. 하지만 자존심이 있으니까 맞고 왔다는 말을 하지 않더군요. 저도 더는 아는 척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우린 어색하고 이상한 모자 사이가 되어서 같이 살게 되었어요. 아들은 예전처럼 막 나가거나 저에게 함부로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막상 나가보니 갈 데가 없다는 것을 피부로 느낀 것 같았고 아무리 미운 계모라고 해도 친엄마보다 더 자신을 챙겨주는 것에 조금씩 마음을 여는 것도 같았습니다. 물론 사춘기를 넘긴 탓에 세상 물정을 어느 정도 인지한 것도 있었어요. 정말 한바탕 폭풍이 몰아치고 간 느낌이었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대놓고 저를 계모라고 무시하거나 엇나가는 행동을 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우린 넘을 수 없는 그 어떤 벽을 사이에 두고 지내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을 주어도 아들은 어떤 선 이상은 절대 문을 열지 않았어요. 마치 잘 아는 옆집 아줌마를 대하듯 했죠. 하지만 저도 더는 욕심을 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돌아와 준 것만으로도 고마웠고 제가 남편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되면서 제 마음도 좀 여유로워졌고 식당도 무난하게 잘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썽만 피우고 공부도 안 하던 아들은 고등학교 들어가서부터는 꽤 공부에 집중했고 아주 좋은 대학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4년제 대학에 입학을 했고 군대 다녀와서 중소기업에 취직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은 이상하게 한 여자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조금 만나나 싶으면 어느새 헤어졌다고 하고 다시 누군가와 교제하는 것 같아서 보면 양다리를 걸치기도 했습니다. 마치 어려서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아이가 애정결핍을 해소하려고 이 여자 저 여자를 막 만나는 것 같았어요. 좀 진득하게 한 여자만 만나봐. 적어도 1년 이상은 만나봐야 그 사람을 알게 되지. 몇 개월 만났다가 아니라고 그냥 헤어지고 또 만나고. 아휴, 너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어쩌려고 그러니. 제가 알아서 해요. 제 잔소리가 듣기 싫었는지 아들은 곧 회사 근처 원룸을 얻어서 나가버렸습니다. 제가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여전히 아들은 저를 계모 그 이상 이하로도 안 보는 것 같아서 참 쓸쓸하고 속상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은 말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었다고 하더니 갑자기 호프집을 차렸습니다. 저에겐 개업날 말을 하더군요. 개업날 혹시라도 일손이 부족할까 싶어서 도와주러 갔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전 아들이 그렇게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쾌활하게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인 줄 몰랐어요. 아들이 사회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이면서도 여전히 마음이 서운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냥 다정하게 구는데
어떻게 저에겐 미소 한번 안 보여주는지 제가 그들보다 못한 계모라는 생각에 울컥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들이 장사는 뒷전이고 날마다 지인들을 불러서 흥청망청 놀기만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가게 망한다고 해도 못 들은 척하고 제발 몸 생각해서 술 좀 자제하라고 하면 잔소리를 그만하라며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또 밤늦게까지 가게에서 술을 먹다가 취해서 그만 잠이 들었는데 못 일어났던 겁니다. 마침 호프집 옆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던 김 사장이 가게 문이 열려있는데 인기척이 없는 게 이상해서 들어왔다가 아들이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결국 아들은 간경화의 통풍으로 입원 치료를 하게 되었어요. 김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아닙니다. 그래도 이만하길 정말 다행입니다. 편의점 김 사장은 여사장이었어요. 가끔 아들 보러 호프집에 갈 때마다 편의점에 잠깐 들리곤 했는데 야무지고 착하고 성실한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전 괜히 김 사장을 며느리감으로 어떨까 혼자 생각해보기도 했죠. 물론 얼굴 따지는 아들 눈에 찰리는 없었지만요. 편의점 김 사장 말이야. 요즘 김 사장만큼 참하고 야무진 여자가 어딨나 싶어. 어머니, 김 사장 제 스타일 아니에요. 얼굴도 평범하고 몸매도 평범하고 심지어 이름도 김영희. 얼마나 평범해요. 여자 얼굴 뜯어먹고 사는 거 아니다. 전 얼굴 뜯어먹고 살아요. 아들은 김 사장과 동갑이니까 친구처럼 지내기로 했다며 선을 긋더군요. 그렇게 아들의 친구가 된 김 사장, 김영희는 날마다 술이 떡이 되게 마시는 아들 대신 호프집 마감하고 아들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번거로움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전 그런 김 사장에게 늘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지만 한편으로 생각해보니까 우리 아들에 대한 마음이 없다면 굳이 그렇게까지 할까 싶었어요. 원래 남녀 일이란 전혀 예상할 수 없기에 그저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친구로서 격없이 지내던 아들과 김영희는 드디어 술김에 사고를 쳤어요. 영희는 임신을 했고 아들은 죽상이 되었죠. 그런 아들의 모습에 실망한 듯 영희는 책임 안 져도 된다고 말했지만 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책임을 왜 안 져? 둘이 책임질 일을 했으면 책임져야지. 책임 안 지면 뱃속에 이미 생긴 애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설마 나쁜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지? 내신 영희를 며느리감으로 점찍었던 저는 뱃속의 애를 책임지라고 아들을 몰아붙였습니다. 아들도 싫든 좋든 자기 아이를 가진 여자를 불인정하게 외면하지는 못했어요. 어쩔 수 없이 떠밀려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너무 마음에 드는 며느리를 맞아서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아들도 지금은 젊으니까 얼굴 따지고 하는 것이지. 살다 보면 여자는 착하고 남편 위할 줄 알고 살림 잘하는 게 최고라는 것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영희는, 아니 며느리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오빠와 엄마와 함께 살았답니다. 10년 전 오빠가 결혼하고 브라질로 이민을 가면서 친정엄마도 같이 따라가고 영희 혼자 한국에 남아있었대요. 외롭긴 했지만 명랑하고 쾌활한 성격 탓에 항상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주는 존재였죠. 결혼식 때 잠깐 한국에 나왔던 안사돈도 후덕하고 인자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아들은 가장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호프집의 지인들을 불러다가 노는 게 일이었어요. 아주 대놓고 본격적으로 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임신한 몸으로 조금도 싫어하는 내색 없이 편의점에 호프집까지 운영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어요. 혹여 너무 무리를 해서 뱃속의 애가 잘못될까 저는 늘 걱정이었고 호프집을 제가 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희재야, 도대체 너 왜 그러니? 네 집사람 몸도 점점 무거워지는데 정신 좀 차려 제발.
아니 그냥 이참에 호프집 정리하고 식당으로 들어와서 일 배워. 어차피 나중에는 네가 맡아서 해야 하는 거니까 좀 일찍 들어온다 생각하고. 제가 하도 닥달을 하니까 결국 아들은 호프집을 정리하고 식당에 며칠 나오더니 그마저도 관두고는 다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골프 여행을 다니고 주식을 하다 가지고 있는 돈마저 다 날리고 말았습니다. 돈에 쪼들리면서도 도대체 어디서 돈이 났는지 멀쩡한 차를 바꾸고 새 차에 여자들을 태우고 다니면서 버젓이 외도까지 했어요. 외도라고 해도 깊게 사귀는 것도 아니고 그저 하룻밤 상대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았지만 결혼한 유부남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다녔습니다. 아무리 야단을 쳐도 소용없었어요. 그런 일로 임신한 며느리가 잘못될까 노심초사했어요. 심지어 아들은 며느리가 출산하는 날도 골프 여행을 갔습니다. 전 정말 며느리 볼 낯이 없었어요. 어쩜 그렇게 제 아버지와는 정반대로 행동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더군요. 다 큰 성인에게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산통 끝에 아들을 출산했어요. 아들은 아내에게 정이 없으니까 제 자식에게도 정을 안 주더군요. 제대로 애 얼굴 한번 안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 착한 며느리는 괜찮다는 듯 씩씩하게 몸조리를 하고 다시 편의점 일을 하고 제 식당 일을 도우며 갓난아이를 길렀습니다. 영희야, 내가 네 볼 면목이 없다. 남의 집 귀한 딸을 데려다가 이렇게 마음고생을 시키니까 미안하고 너희 어머니께도 정말 죄송하고. 저도 왜 속이 안 상하겠어요. 하지만 이제 선우도 태어나고 했는데 그 사람도 곧 마음 잡을 거라고 생각해요. 남자들 바람 피우는 것도 다 젊어서 한때라고 하니까 아무리 화나고 그래도 일단은 참아볼래요. 그러니까 어머니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러다 괜히 몸 상하세요. 며느리는 자기 속도 말이 아닐 텐데 오히려 저를 위로해주고 챙겨주더군요. 그 마음이 너무 기특하고 예뻐서 며느리 생일에 선물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어서 같이 백화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내연녀와 함께 쇼핑하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저도 며느리도 너무 황당하고 기가 막혀서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고 섰는데 우리를 발견한 아들은 정작 너무 태연하게 구는 겁니다. 아예 외도하는 게 들켰으니 대놓고 당당하게 바람을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언젠가는 정신 차릴 거라고 믿고 기다렸는데 소용없어 보였어요. 전 며느리에게 재산 한몫 떼줄 테니 그냥 이혼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아빠 없는 아이를 만들고 싶지 않다고 했어요. 어머니 저요. 어려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나니까 항상 아버지 정이 그리웠어요. 설령 지금 이혼을 한다고 해도 아들이 자라면 제 아빠를 봐야 하는데 엄마 아빠가 따로 살게 되면 애만 더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며느리는 이혼 대신에 당분간 남편과는 떨어져서 시간을 좀 갖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 내외는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착하고 속 깊은 며느리는 내색은 안 했지만 그 속이 얼마나 쓰리고 아플까 싶어서 늘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 녀석 보면서 우린 서로 위로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럼증이 심하더니 정신을 잃고 쓰러졌는데 깨어보니 병원 중환자실이었습니다. 뇌출혈이라고 했고 설상가상, 전 반신불수의 몸이 되었어요. 몸의 반이 마비가 되다 보니 제 뜻대로 움직일 수가 없었고 모든 일상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제가 쓰러졌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병실에 한번 찾아오지 않더군요. 며느리에게도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당장 편의점을 팔고는 본격적으로 제 병수발을 들겠다고 하더군요. 더 이상 며느리에게 신세지는 것도 못할 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요양병원에 보내달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편의점을 정리하고 틈틈이 식당 일을 보면서 간병인과 교대로 제 수발을 들었습니다. 제가 불편하지 않게 부담스럽지 않게 늘 정성을 다해 살펴주는 모습을 보고 다른 환자들도 며느리 정말 잘 뒀다고 그렇게 부러워하더군요. 무슨 복에 저런 며느리를 얻었을까? 저도 눈물이 날 정도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날마다 식당 지배인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아들이 사장 행세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막대한다며 하소연을 했습니다. 다음 날엔 아들이 지인들을 데려와서 밤새 술 파티를 벌였다고 하고 단골 손님과 시비까지 붙어서 경찰이 왔다고 하질 않나. 참다 못한 직원들이 항의했다고 싸움을 벌였다는 겁니다. 결국 직원들 몇째 식당을 그만둬서 운영하는 데 차질이 생겼다는데 정말 난감하고 속상하고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이 몸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딱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아들에게 아무리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며느리가 남편을 찾아가서 대판 싸우다가 폭행을 당했고 이를 말리던 손주 녀석까지 맞았다는 소리에 전 눈이 뒤집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런 놈을 그렇게 정성을 다해 길렀나 싶어서 제가 제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차라리 못된 계모라는 소리를 듣더라도 야단칠 건 야단치고 칭찬할 건 하면서 옳고 그름은 정확하게 가르치고 매사 좀 더 엄하게 길렀더라면 좀 달라졌을까요? 이제 와서 후회를 해본들 너무 늦은 것 같았고 모든 건 다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가, 더 이상 그놈한테 연락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 어차피 지 인생인데 어쩌겠니. 그리고 지금이라도 이혼하겠다면 내가 도와주마. 며느리는 일단 제 재활치료에 전념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했습니다. 제가 완쾌되면 그때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재활치료를 하면서 완쾌되기까지 꼬박 5년이 걸렸습니다. 다시 걷게 되었을 때 저와 며느리는 서로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다시 건강을 찾은 것은 오직 우리 며느리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뭘로 다 갚아야 할지, 평생 업고 살아도 모자랄 정도로 며느리는 천사표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그 사이에 아들은 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저 몰래 식당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가 원금과 이자를 갚지 못해서 결국 경매 처분을 당했다고 했어요. 아가, 넌 알고 있었니? 이제 그 녀석이 식당 담보로 대출받은 거. 네, 어머니. 저도 나중에 경매 통보 받고 알았어요. 아유, 이 나쁜 놈. 그놈 지금 어딨냐? 소식 끊어진 지 한참 됐어요. 아무리 연락해도 안 받아요. 그런데 넌 왜 내게 말을 안 했어? 어머니 충격받으실까 그랬어요. 식당 지배인님한테도 제가 어머니께 말씀드리지 말라고 부탁드렸고요. 내가 죄가 많다. 내가 죄가 많아.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이렇게 악착같이 살았을까. 아휴, 그때 그냥 죽었어야 하는데. 어머니, 왜 그런 말을 하세요? 그럼 저와 선우는 어떻게 살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아들 녀석이 제 전 재산을 다 날려먹었습니다. 퇴원을 했지만 식당은 이미 누군가의 손에 넘어갔고 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연달아서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없이 병원으로 달려가니 며느리는 급성심부전증이라고 했습니다. 며느리가 쓰러지기 전에 아들 녀석이 찾아와서 돈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렸다고 했어요. 돈 없다고 실랑이를 벌이다 아마 며느리가 쓰러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그냥 가버렸다는 말에 전 분노가 들끓어서 미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그동안 특별한 증상이 없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5년간 시어머니 병수발 하느라 늘 좁은 병실 침상에서 웅크리고 자느라 몸이 성하지 않았을 겁니다. 외도만 일삼고 속만 썩이는 남편 때문에 마음은 골병이 들었겠죠. 그러니 제 몸이 아프다고 해도 그냥 넘어갔을 겁니다. 착한 며느리는 그러고도 남을 나이였어요. 결국 또 저 때문에 며느리가 아프다고 생각하니 정말 눈물만 났습니다. 며느리가 절 살렸듯이 이번에는 제가 며느리를 살려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다시 정신을 잃었고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헤매다 결국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어요. 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들 녀석에게 전화해서 마누라가 다 죽게 생겼다고 했지만 오지 않았죠. 전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정신을 잃고 쓰러질 때 옆에 있었지만 그냥 방치하고 간 아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제야 겁이 났는지 병원에 왔더군요. 이미 싸늘하게 식은 마누라는 건성으로 보더니 그냥 돌아서는 겁니다. 상주가 어딜 가는 거야? 네 마누라 장례는 누가 치르라고? 며느리 이뻐서 물고 빠는 당신이 치르면 되잖아. 뭐? 당신? 그럼 뭐 어머니라고 해줘요? 당신이 뭔데 참견이야. 내가 마누라를 버리든 말든 모른 척 하든 말든. 아, 개모주지. 전 아들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아, 왜 때려 이씨. 아, 당신이 뭔데 때려? 그럼 나 몰래 내 명의로 된 식당 가짜 서류 꾸며서 담보대출 받고 경매로 넘어가게 한 거. 그거 어디 제대로 따져볼까? 내가 몰라서 경찰에 신고 안 하고 있는 줄 알아? 그래도 아들이니까 이러고 참는 거야. 아이고, 아주 약점 하나 제대로 잡으셨네. 그래 뭐 신고하든 고발하든 마음대로 해요. 세상에 어쩜 저렇게 사악한 인간이 다 있을까요? 결국 고생만 하다가 아내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그냥 가버렸습니다. 손주 녀석이 그런 아버지가 너무 미워서 집에까지 따라갔었나 봐요. 엄마는 장례식장에 있는데 집에 낯선 여자를 데리고 와서 낄낄대고 있더랍니다. 손주가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다가 제 아빠한테 얻어맞고는 얼굴이 시뻘개져서 울고 왔더군요.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아요. 인간은 고쳐서 쓰는 게 아니라는 말도 맞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아들은 외도만 일삼고 돈만 밝히고 아무렇게나 살았다는 제 친모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남편은 이혼할 때 정말 친모에게 학을 뜰 정도였다고 했죠. 그래서 핏줄은 못 속인다는 말도 있나 봅니다. 아무리 아들을 품으려 해도 이제는 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평생 아들 눈치 보며 혹여 야단치면 계모라서 그렇다고 할까봐 조심하고 조금이라도 잔소리하면 계모가 학대한다고 할까봐 그저 지나치고 지나쳤던 그 순간들이 모두 아들을 망치고 제멋대로 굴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니까 또 제 잘못이라는 결론만 내려졌습니다. 차라리 야단치고 함께 부대끼면서 미운정 고운정을 들여가며 키웠더라면 조금 달라졌을까요? 그래서 아들 녀석하고는 완전 인연을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불쌍한 며느리만 생각하면 제가 대신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브라질에 사시는 안사돈에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리 소식을 전하는데 안사돈께서 한동안 말문을 잃으시더군요. 전화기 저편에서 흐느끼는 안사돈의 목소리를 들으며 저도 한참 울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어요. 그 어떤 말로도 그분의 마음을 위로해드릴 수 없었습니다. 귀한 딸을 데려가서 고생만 시키다 결국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서 헤어나올 수 없었어요. 안사돈과 며느리 오빠는 하루가 꼬박 걸리는 비행기를 타고 브라질에서 왔습니다. 안사돈은 거의 넋이나간 모습으로 오래오래 며느리 영정사진을 끌어안고 오열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안사돈. 정말 죄송해요.
귀한 딸 데려가다 고생만 시키고 제가 죄인입니다. 전 안 싸던 손을 붙잡고 도저히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은 제 아내 장례식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겨우 왔어요. 며느리 오빠가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아들의 뺨을 후려치더군요. 자네가 사람인가? 사람이면 이럴 수 없지. 짐승도 제 마누라 제 자식 귀한 줄 아는데 짐승만도 못한 인간 같으니. 안사돈께서 말렸지만 전 더 후려패라고 얘기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이었어요. 아들 녀석은 발인이 끝나자마자 횡하니 사라졌습니다. 이제 상종할 가치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황당한 것은 제 아내 발인을 마치고 이틀 뒤에 재혼한다는 문자를 보냈더군요. 일방적인 통보였어요. 저도 답장을 했습니다. 재혼을 하든 뭘 하든 인연을 끊었으니까 다시는 문자도 전화도 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손주는 내가 키울 거니까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너무도 쉽게 답장이 왔습니다. 변호사와 상의를 할 때만 해도 제 아무리 생각 없는 아버지라고 해도 절대 아들의 친권을 잘 포기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쩜 소송도 각오하셔야 한다고 변호사는 강조했죠. 그런데 알겠다는 문자를 한동안 멍하니 보고 있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제가 짐승만도 못한 인간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키웠다고 생각하니까 참담했습니다. 안사돈에게 차마 아들 재혼한다는 말도 꺼내지 못했어요.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아서. 몇 달쯤 마음을 추스르고 나면 말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은 브라질로 돌아가기 전에 저를 다시 찾아왔어요. 사실 우리 애가 죽기 전에 저에게 소포 하나를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마치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걸까요? 안사돈에게 소포를 보내고 얼마 뒤 쓰러졌으니까 꼭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싶었습니다. 잘 가지고 있다가 적당한 때 시어머니와 함께 열어보라고 하더군요. 이게 뭐라고 하던가요? 저에게도 말을 안 했습니다. 적당한 때가 언젠지 알 수 없어서 딸에게 전화를 했더니 곧 알게 될 거라고 막연하게나마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될 줄 정말 몰랐습니다. 안사돈은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것을 보따리에 잘 싸고 혹시라도 비행기에서 잃어버릴까 복대처럼 꼭 찬 채 소중히 가지고 왔습니다. 전 떨리는 마음으로 보따리를 풀었다가 깜짝 놀랐어요. 뜻밖의 그 안에는 경매 처분되었던 식당에 등기부 권리증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은 편지도 들어있었어요. 며느리는 저의 병수발을 드느라 편의점을 처분하고는 어딘가에 투자를 할지 그냥 둘지 고민을 하던 차에 제 남편 때문에 식당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피땀 흘려 키우신 식당이었고 어머니에겐 시아버지나 마찬가지인 식당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며느리는 제 남편의 그런 무모함에 일말의 책임감을 느꼈고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 없었대요. 편의점 판돈과 그동안 모아두었던 돈을 합쳐서 대리인을 시켜 아주 조용히 그 식당을 다시 사들였답니다. 그리고 며느리 명의로 하면 혹여 자신이 먼저 죽었을 때 식당의 절반이 남편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생각에 일부러 저와 친정엄마 명의로 했대요. 우리 며느리 김영희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고 갔습니다. 세상에 그런 아이가 있을까요? 그리고 저에게 별도의 편지도 남겼습니다. 어머니, 저 영희예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순간도 영희야 부르시는 것 같아서 목이 메입니다. 아마 어머니가 이 편지를 읽고 계신다면 전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어머니께 미리 말씀드리지 못한 거 죄송해요. 하지만 전 어머니 사랑 원 없이 받았고 어머니 덕분에 힘든 순간들도 잘 넘겼습니다.
오래 옆에서 지켜드리지 못해 죄송해요. 애 아빠 때문에 마음고생 심했지만 어머니 때문에 살아냈고 어머니 때문에 이혼 안 한 겁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우리 선우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며느리는 식당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마음이 너무 아팠답니다. 어떻게든 그것만은 되찾아서 드리고 싶었대요. 식당이 있어야 제가 그나마 노후에 안정적으로 생활하면서 남겨진 어린 손주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했답니다. 손주를 부탁하는 며느리의 마음이 느껴져서 안사돈과 서로 부둥켜 안고 또 눈물바람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식당을 유산으로 남겼다는 사실을 뒤늦게 한 아들 녀석이 혹시 자신에게 남긴 유산은 없냐고 찾아와서 한바탕 난리를 피웠습니다. 전 경찰을 불렀어요. 경찰이 오자 태도가 180도 달라지더니 무릎을 꿇고 읍소하는 겁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지금이라도 받아주시면 저 정말 정신 차리고 잘할게요. 부탁합니다. 저 좀 받아주세요. 누구세요? 절 아세요? 우리 인연 끊었잖아요. 그리고 대기 친권과 양육권도 다 포기했고 왜 여기 와서 이러세요? 어서 나가요. 제 마누라 죽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재혼하겠다고 방방 뛰더니 정작 아들 녀석이 개털이라는 걸 알게 된 상대방 여자가 파혼을 했나 봐요. 그러니 오갈 데가 없어서 어떻게든 빌붙어 보려고 거짓 울음을 오는데 참 가소롭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안사돈도 만정이 다 떨어졌는지 냉랭하게 대하고 심지어 제 아들도 아버지라면 혀를 내둘렀습니다. 우린 그날로 완전 그 녀석하고는 인연을 끊었어요. 부디 다음 생에도 안 만나기 바랬습니다. 그리고 다시 식당을 열었습니다. 전 안사돈에게 함께 식당을 운영하면서 손주 키우고 살자고 부탁을 했습니다. 안사돈, 제가 우리 영희 보내고 너무 해준 것도 없어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 늙은이 노후에 고생할까봐 전 재산을 다 털어서 식당도 찾아주고 저 그 은혜 안사돈한테 조금이라도 갚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야 저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우리 영희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발 저랑 같이 있어주세요. 안사돈도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이가 드니까 머나먼 타국에서 지내는 게 조금은 버거웠대요. 거기에 아들 내외가 있어서 따라가 살긴 했지만 역시 조국이 좋더랍니다. 사돈이 이렇게 저 붙잡아 주셔서 너무 기쁩니다. 그럼요. 저 사돈 곁에 꼭 붙어서 우리 손주 키우면서 노년은 그렇게 살고 싶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영희가 누굴 닮아서 그렇게 착한가 했더니 바로 안사돈을 꼭 닮았지 뭡니까? 안사돈은 저보다 5살이나 많은데도 어쩜 그렇게 손도 야무지고 일머리도 잘 돌아가는지 절로 존경의 마음이 우러났습니다. 사람들 대하는 마음씨와 말씨도 참 온화하고 인자했어요. 전 안사돈 보면서 우리 며느리 생각하고 그리워합니다. 저와 안사돈은 그렇게 친구처럼 자매처럼 동업자가 되어서 손주 녀석 열심히 키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